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10조는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되고, 아까 봤던 거죠? 10조 2도 설명드렸던 부분이었던 것이고, 쭉 넘어갈게요. 37페이지 가면 이제 12조가 나와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 여기는 시험에 나옵니다. 나와요. 중요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죠. 원산지 인증, 수출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제도가 말하는 뜻이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이 업체 스스로 이 물품 또는 이 업체에 대해서는 스스로 원산지를 판정함에 무리가 없다, 문제가 없다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다르게 말을 하면 원산지 판정과 관리 능력에 이상이 없다라고 인정해 준 것이지, 원산지 판정했던 물품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업체는 스스로 판정하고 관리할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해 준 것이지, 그렇게 해서 본인이 판정했던 물품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원산지 조사 대상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증받은 자가 원산지 증명을 했던 물건이라 해서 원산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뭘 인정해 주는 거냐면 스스로 관리할 수 있고 판정할 수 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판정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라서 심사를 생략하고 이런 것들은 있어요. 기관 발급 형태에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발급기관에서 인증받은 사람이 신청한 것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합니다. 있는 거죠. 알아서 잘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게 충족된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사를 또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거를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라고 하는 얘기를 해봤을 때요, 이 제도가 모든 협정이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협정이 인정되는 협정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기는 한데, 일단 종류로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업체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라고 하는 거 하고요,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가 있습니다. 업체별은 말 그대로 이 업체를 가지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 업체가 취급하는 모든 물품의 모든 협정에 대해서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제 관리 능력이 있다, 뭐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품목별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가 취급하는 물품들 중에서 특정 품목에, 특정 협정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업체별 인증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신다면 취급하고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효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라 이제 취급하고 있는 물품들 중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았던 거라면 그 물품 제외한 나머지는 인증받지 않는 거랑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인증받기 위한 요건들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품목별보다는 당연히 업체별이 더 까다롭겠죠. 엄격하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품목은 말 그대로 품목에만 이상이 없으면 오케이 해줘요. 품목, 그 말이 뭐냐면 원산지 판정에만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업체별은 물품만 이상이 없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상이 없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뭘 요구하는 거냐면 업체에 대한 위반 사실 같은 게 없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물품 플러스 업체거든요. 업체에 대한 요건을 요구하는 게 있는데, 요게 시험에 나와요. 요게 일단 지금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 시행령 7조를 보시면 됩니다. 7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출자를 말한다라고 해가지고요, 1호에 보면 업체별이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뒤로 가보시면 2호에 품목별이 나오거든요. 넘겨보시면 품목별이 뒤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요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1호와 2호를 비교해 보시면 1호가 5개인데 2호는 2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건이. 당연한 거지만 업체별은 품목별 요건을 둘 다 이제 포함시키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여기 감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1호에서요. 여기 보니까 수출 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출한 물품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 처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을 것, 이렇게 말을 썼습니다.
한번 뒤로 가볼게요. 뒤로 가면 2호에는 품목별 인증에 대한 요건이 나와 있게 되는데 같은 표현이긴 한데 좀 다른 게 있어요. 감옥을 한번 보시죠. 감옥에. 역시 물품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물품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일 것 끝나죠. 앞에 업체별을 보시면 표현이 다릅니다. 제가 뭘 요구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품목별 인증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이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만 충족하면 오케이가 되는 것인데 업체별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게 사람이 바뀌더라도 자동으로 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나 매뉴얼을 갖출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품목별 인증을 받겠다고 한다면은 그냥 물품만 충족한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돼요. 끝인데 업체별은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요거 플러스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통은 매뉴얼이거나 아니면 전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화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하거든요. 다시 앞에 가보세요. 감옥에 보면 1호의 감옥에 보면 충족하는 것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보면 붙는 말이 있어요. 증명할 수 있는 전산 처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을 것 돼 있죠. 요게 추가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2호랑 비교해 보시면 다른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2호에서는 그냥 충족만 되면 오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업체별에서는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까지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전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가거나 아니면 매뉴얼과 같은 형태로 해서 그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 있어요. 표현 다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업체별 인증하잖아요. 제가 관리자로서 컨설팅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업체별 인증 받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주거나 활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내줘야 돼요. 업체한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품목별은 매뉴얼 필요 없어요. 전산 시스템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표현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뒤로 가볼게요. 2호로 가면 남옥에 원산지 증명서 작성 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지정 운영할 것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원산지 증명서 작성 대장은 저희 앞에 그거 기억나세요? 기간 발급을 할 때 발급 기관에서는 발급했던 거에 대해서는 장부에 기록할 의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장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기관에서 발급할 때 작성하는 서류인 것이고 원산지 증명서 작성 대장은 자율 발급을 할 때 자율 발급을 한 자가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격은 같지만 주체가 다른 거죠. 요거는 자율 발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성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록하게 되어 있고 플러스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 관리 전담자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회사 내부적으로 이 전담하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같은 데 주로 이런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중소기업 안에서 이런 인증 받겠다 그러면은 전담자가 필요하잖아요. 담당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중소기업 특성상 원래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업무를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는 엄청 싫어합니다. 이해되세요? 인증을 받겠다고 그랬을 때 대표는 좋죠. 좋아하는데 거기 일하는 직원들은 엄청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나에게 업무가 하나 더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이 또 있거든요. 그게 있어야 돼요. 원산지 관리 전담자가 있어야 돼요. 회사 내부적으로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나오는데 시행규칙 2항에 나와 있거든요. 원산지 관리 전담자라는 것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1호에 변호사, 관세사, 공인, 회계사 있잖아요. 요거는 외부를 통해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하고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사에게 원산지 증명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해 주세요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외부 관리 전담자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할까요? 2호로 가서 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대상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쭉 보니까요. 원산지 관리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 이게 뭐냐면 원산지 관리사라는 시험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격증. 그다음에 그거이거나 아니면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입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 회사에서 만약에 이번에 인증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외부로 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니까 내부에 있는 직원을 한 명 고를 수 있는 거잖아요. 고르면 이걸 합니다. 원산지 관리사 시험 준비할래? 아니면은 그냥 교육 이수해서 할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보통 교육을 듣겠다고 하죠. 교육 듣고 나서 이제 그 업무를 전담해서 하는 것이고, 전담해서 하게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에 따른 책임까지도 본인이 부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을 하면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만 갖고 있어도 수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부적으로 원산지 관리 전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시 앞으로 와볼게요. 앞으로 가서 자 7조의 1호에 가서 보면은 나머지 목을 말씀드릴 텐데, 지금 다른 게 추가되는 게 뭐냐면요, 나목이랑 그다음에 라목이랑 마목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랑 그다음에 다랑 나랑 나하고 나라 말을 보시면 되는데, 요게 업체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위반 사실을 없애야 한다고 말을 쓰는 것이거든요. 나목에 보시면은 최근 2년간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이란 표현이 있고요. 라에 가서 보시면 최근 2년간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마에 가서 보시면 최근 2년간 허위 발급 등의 같은 그런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풍목별에서는 그런 요건을 전혀 요구하지 않거든요. 이해되세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풍목별 원산지 인증 숫자 요건에 필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물품 자체가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한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원산지 관리 전담자라고 하는 것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물론 거기에 플러스해서 내부적으로 작성 대장이라고 하는 것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이 두 개면 끝이거든요. 근데 업체별은 여기 두 개 더해지는 게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위반 사실이 있으면 안 돼요. 최근 2년 동안에 위반 사실, 거부 사실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협조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세 가지 나온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품목 같은 경우에도 충족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그 밖의 방법으로 이제 계속해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썼습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시험 나와요. 나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서 보면은 39페이지에 가서 보면 가운데 7항이 보이실 건데요. 7항에 가서 보면 유효기간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업체별이든 품목별이든 모두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8항에 가서 보시면은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어요. 연장이죠, 연장. 여기 보니까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1년이 되는 날부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할 수 있다, 연장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연장할 때마다 이제 5년씩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11항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어서요. 40페이지가 되고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쭉 가보면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관련 기관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호, 현지 조사 등을 거부한 경우, 3호,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호,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발급을 신청하거나 자율적으로 작성 또는 발급한 경우 써 있네요. 여기 보니까 2호, 3호, 4호는 아까 어제 본 것 같아요. 업체별, 원산지, 인증, 출자 요건 중에서 필요했던 세 가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최근 2년 안에 이런 사실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1호에서는 이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입니다. 허위로 인증받은 경우에도 당연히 발각되면 취소를 하겠죠.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품목별 같은 경우에는 업체별과 거의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가보면 43페이지에 13조 가볼게요.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 증명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주체를 한번 보시죠. 관세청장은 다음과 코의 사항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여기 보면 1호,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두 번째도 원산지 증명 절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일단 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열거된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상담 및 교육이죠.
상담 및 교육이고, 여기 그 오른쪽에 2호에 보니까 개발 및 보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보여요. 이거는 전산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인데, 아까 보셨던 내용 중에 업체별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나왔던 게 있었잖아요. 전산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한다고 했던 것인데, 요거를 저희 관세청에서 그러니까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급하는 것들은 다 무료로 보급하고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FTA 패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패스, PASS. FTA 패스라든지 FTA 코리아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구나 참고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챙겨볼 게 뭐냐면, 이것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보기를 내잖아요. 그러면 제가 답을 고를 때도 상담 및 교육이 아닌 것들만 골라내면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관세청이 업무를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상담해주고 교육해주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아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업무를 하는 주체는 관세사가 될 수가 있어요. 관세사는 공짜로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해주면 우리가 정부에서 얼만큼 부담해주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답을 고르시더라도 상담, 교육, 아까 보셨던 프로그램 개발, 보급 이런 거 빼고는 다 아니라고 보면 되는 것인데,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어디를 보면 될까요? 여기 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네, 9페이지 가서 문제 11번 한번 봐보실래요? 문제 11번. 어떠세요? 답 보이시나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죠? 이렇게 답을 고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비용을 지원하거나 발급을 하지는 않아요. 이런 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관세청은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직접 잡아주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시면 되고요. 밑으로 가보면 14조의 원산 증빙 서류의 수정 통보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반대로 수출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입하는 사람이라 가정했을 때 상대국에서 원산 증명서를 발급한 것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보다 보니까 오류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만약에 알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를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관할 세관에다가 바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정 통보라고 하는 걸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알려주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거냐면 가산세가 면제가 돼요. 제가 수정 신고하면 원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는 상대 국가에서 잘못 발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걸 가지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거를 그 세관에게 알리게 돼서 정정을 하는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한국 세관에서는 그래 너의 잘못은 없는 것 같다, 너는 성실하게 한 거였기 때문에 별도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당근을 주는 게 있어요. 당근책을. 그런 의미가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알면서도 정정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고, 이게 고의로 안 한 게 발견되면은 처벌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할 수 있거든요. 과태료. 일단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14조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하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입장을 말하는 것이 있고, 반대로 2항에서는 수입자 입장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1항.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쭉 가면 협정 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증빙서를 작성 제출한 후에 원산지에 관한 내용이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청 및 원산 증빙서를 제출하든 최하 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내가 발급해서 보냈는데 오류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정해진 기간 안에 통보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보할 수 있다 아니죠. 통보하라고 되어 있고,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오른쪽에 가볼게요. 시행규칙 19조 보시면은 이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오류가 있다 인지한 때부터 30일 안에 수정 통보를 해야 됩니다.
요거 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다시 밑으로, 그러니까 왼쪽이 밑으로 가서 보시면 2항에 나오는 것이 있죠. 요건 반대로 수입자 입장을 말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쭉 내려가 보니까 보니까 채약 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 증빙 서류를 작성한 차나 물품에 대한 수입 신고를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증빙 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해서 납세 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세액 정정, 보정 신청 또는 수정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세액 정정은 납세 신고한 세액을 말하는 것이고 보정 신청과 수정 신고는 신고 납부한 세액을 말하는 거죠. 납부한 세액. 세액 정정은 납부 전 세액이 되는 것이고요. 요거 또 나오고요. 오른쪽에 시행규칙 20절 보시면은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그 뒤에 가보면 서면조사 통지를 받기 전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30일 안에 무조건 정정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그 전에 세관에서 먼저 서면조사를 나온다. 원산지 조사를 나오면은 그때는 이것도 안 한 걸로 취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30일 전까지 안 왔다 하더라도. 네, 넘어갈게요. 네, 그렇게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5조에 원산지 증빙 서류 등의 보관이 나와 있는데 요게 저희 시험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옆에 보면 시행령 10조 있잖아요.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관 대상, 원산지 증빙 서류 등 있죠. 요거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나왔습니다.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요거를 뭐 두문자 방식으로 외우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고요. 그냥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면 고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 있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FTA 관련된 서류들은 다 보관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입장이 서로 다를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입자라고 가정해 본다면 어떤 서류를 가지고 있을까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는 서류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원산지 증명서 있어야 될 것이고 원산지 그 외에 그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있잖아요. 원산지 증빙 서류라고 하는 것들을 일체에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FTA 같은 경우에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들이 있어서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들도 다 구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정관세 적용 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수입 신고한 물품이잖아요. 수입하는 물품. 여기 보니까 뭐 수입 신고 필증,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협정관세 적용 신청, 수입이랑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 관련된 자료들은 모두 수입자가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답을 골라낼 수가 있거든요.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외워 쓰는 거 아니니까. 그다음 2호로 가면 수출자가 나와 있잖아요. 수출자나 생산자는 반대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주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발급을 한다. 그럼 자율발급이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기관발급 형태라고 한다면 발급 신청을 하는 주체가 될 것 같습니다. 발급 기관에게 발급해달라고 하는 주체.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은 둘 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요청할 수가 있고 발급할 수도 있는데 다른 점은 생산자는 말 그대로 물건을 직접 만든 사람이 되는 거고요. 수출자는 생산자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국내에서 생산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생산한 물건을 직접 수출할 수도 있죠. 그 경우에는 생산자이자 수출자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생산만 했고요. 제가 여러분들 물건을 구매를 해가지고요. 제가 수출을 했어요. 그럼 저는 수출자, 여러분들은 생산자인 거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생산자와 수출자가 서로 다른 게 뭐냐면 생산자는 수출 신고를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자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빠질까요? 수출 계약서라든지 수출 신고 필증 이런 거 없지 않을까요? 그죠? 그것만 빼시면 되고 반대로 만약에 생산자가 만든 물건을 수출자가 그냥 구매해서 수출을 하는 경우라면 생산에 관련된 자료라고 하는 것들을 세부적인 것들을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더해지고 빠지고라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둘 간의 거래를 할 때는 거래에 대한 증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저희가 원래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약서를 갖고 있는 게 맞죠. 계약서가 있을 거고 그에 따른 거래 증빙이 있을 겁니다. 거래 명세서나 뭐 세금 계산서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서류들이 들어가 있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봐주시죠.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 요거는 제 생각에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외워서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양이 많고요. 양이 많을 뿐더러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답을 골라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렸던 문제에 보면 이 관련 문제가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몇 개만 풀어보시죠. 풀어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가 어떤 서류를 보관하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거 감이 올 거거든요.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나옵니다. 올해도 나올 것 같거든요.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적어도 3개는 찍어 드렸거든요. 3개는 말씀드렸어요. 원산지 증명서 유효 기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뭐였죠? 계속 기억이 안 나네요. 두 번째로는 발급 기관. 그죠? 유효 기간이랑 발급 기관 말씀드렸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 보관 대상 나오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아까 보셨던 인증 수출자의 인증 요건도 시험에 나옵니다. 일단 4개가 나오는 거고 이게 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 매번 출제되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2항에 보겠습니다. 이 2항에 나와 있는 거는 이 보관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수입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5년 동안 보관해야 돼요. 일단은 5년이 왜 들어가는지를 말씀드려 볼까요? 요걸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관세부가 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몇 년이죠? 5년이죠. 협정관세 적용 신청한 거에 오류가 있으면은 뭐 할 수 있을까요? 경정하고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2호에 보면은 이제 반대로 나오는 게 있는데요. 수출자 및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5년으로 나와 있긴 한데 단서 보이시죠? 중국은 3년으로 한다. 요거 아까 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거기는 뭐였냐면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의 보관 기간에 대한 얘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발급기관이 어디냐 그러면은 세관이나 상공의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뿐만이 아니라 자율발급을 하면은 자율발급 말고도 발급 신청했던 수출자 또는 생산자도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데 다만 중국은 3년까지 보관한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헷갈릴 수 있는 거냐면은 이 3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수입자에 대해서 3년 동안 적용되는 걸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수입자도 중국과의 협정에 따르면 3년만 보관하면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관세부가 제척 기간을 떠올리셔가지고 예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3년이란 기간 동안 하는 거 없습니다. 5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보면 16조 있거든요. 법에 보면 16조가 나오는데 사실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1항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겁니다. 여기 보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청은 쭉 보시면 심사를 하는데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어느 하나의 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된 사람 모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할 게 뭐냐면은 여기 2호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보시면은 최악 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냐면 원산지 증명서를 저희가 세관에 제출을 하고 그러니까 수입하는 경우를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는 관세청 또는 세관은 수입자에게 서류 가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1호에 나와 있잖아요. 수입자한테 원산지 증빙 서류 가져와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는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뭘 요구할 수 있는 거냐면 상대 국가에 있는 사람 거를 받아와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2호의 괄호에 있는 사람인 거죠. 최악 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밑에 가보면 2항에 기간이 나와 있거든요. 서류 제출 요구하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가. 제출 기한이 나와 있는데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2항에 그 기간 나오는 거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건 아닌데요. 확률은 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페루,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90일이고요.
페루와 뉴질랜드는 90일, 그 밖의 경우에는 30일입니다. 그 밖의 경우 30일. 그리고 밑에 단서가 있네요.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90일, 30일, 그 다음에 연장까지 나온 게 있었는데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도 있었고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요거만큼은 알고 계셔 주시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원산지 조사로 가보겠습니다. 4장에 나와 있는 거고요. 원산지 조사 부분의 경우에도 사실 뭐 내용이 좀 있긴 한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내용은 관세법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통관 파트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 자,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상황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가 수입국일 때 하나가 있고 반대는 우리나라가 수출국일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산지 조사를 의뢰하는, 요청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수입국 세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FTA 적용함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징수를 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관세를 적정하게 했을 경우에는 100을 징수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적정하지 않게 됨으로써 100을 징수를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원산지 조사를 하는 주체가 누군지 생각해 보시면 수입국 세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할 때는요, 이 조사하는 방법에는 이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원칙적인 방법은요, 일단 이거 말씀드릴게요. 조사 원칙. 조사 방법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방법부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검증이라고 하는 거하고 간접 검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직접과 간접의 그 차이가 뭐냐면은 주체가 누군지를 보시면 돼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산지 조사는 수입국 세관이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관세를 적정하게 부과하고 징수하기가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이라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걸까요? 수입국 세관이 조사하는 방법을 직접 검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간접 검증이라 하는 것은 내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요청을 하는 거죠. 의뢰를 해가지고요. 그쪽에서 조사해서 결과를 보내주는 겁니다. 요거는 반대가 되겠죠. 수출국 세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 이해한 거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이 주체를 갖고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이 직접 간접에 대해서는 협정들마다 좀 다르게 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협정은 둘 다 인정하는 것도 있고 어떤 협정은 하나만 인정하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간접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수출국 세관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원산지 조사 검증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원산지 검증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서 조사를 하고 결과를 보내주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마냥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그 조사에 대한 회신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사실과 관계없이 무조건 충족하지 못한 걸로 봐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해버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조사에 대한 회시 기간이 있는데 그게 시험에 나와요. 몇 개월인지.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일단 이제 크게 한번 개념 말씀드렸던 거고요. 조사를 할 때 원칙이 뭐냐면 수입자를 먼저 조사하고 그 다음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자는 수입국 세관과 같은 나라에 있는 사람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원칙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서류 심사를 먼저 하고요. 그걸로 확인이 안 됐을 때 현지 심사, 다르게 말하면 이제 방문 심사라고 말을 쓰는데요.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요거 패스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안 돼요. 서류 먼저 심사하고 서류 이상이 이제 있을 때, 확인이 안 됐을 때 현지 심사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자를 먼저 조사를 하고요. 요걸로 확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방문 심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요거 하려면 반드시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하지 않으면 현장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관 입장인데 제가 동의를 안 했다 가정해 볼게요. 제가 지금 조사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나 동의하지 않겠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저는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조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과 관계없이 바로 배제해버립니다.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해버려요. 불충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아닌 거죠. 거부하면 바로 그냥 사실관계 따지지 않고 거부해버려. 배제해버리게 돼, 배제.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고요. 좀 포인트만 좀 짚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17조의 1항에 보시면은 이제 그 대상자가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1항 본문 끝에 보시면은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서면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로 심사하는 거고, 현지조사는 방문해서 심사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2항에서 이제 쭉 언급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쭉 가보면 채약 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채약 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맨 끝에 보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동의를 구하고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3항에 보시면은 이제 조사 연기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밑에 4항에 가서 보시면 여기 나오죠. 여기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현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할 수 없는데 이걸로 이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로 인해 가지고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해 버리게 됩니다. 바로 추징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쭉 가볼게요. 나머지들은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여기 7항에 먼저 가보시면 7항에서는 이의제기를 말하는 것이 있거든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세법을 비롯해서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법령을 쭉 보시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의제기하는 절차 있잖아요. 30일이라고 말을 쓰고 그 앞에 기산일자를 통지를 받은 날부터라고 말을 씁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아닌 것도 있죠. 이의제기라고 하는 것은 맞아 보이지만 다른 절차가 뭐가 있는 거냐면 불복 절차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요. 불복 절차로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그런 사실, 어떤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순간부터 90일 이내라고 말을 쓰는 게 있습니다. 90일은 원칙이고 예외가 또 허용되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천재지변 등과 같은 그런 사유 때문에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뭐 예외적으로 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건 다 제외하고요. 다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의제기에 관련 얘기를 할 때는 다 30일로 알고 계시면 돼요. 30일. 어떤 게 있나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30일이고 그 다음에 품업분류 재심사도 30일입니다. 그죠? 다 30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말이 나왔던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보시면은 이제 사장의 원산지 조사에 대해서 11조 얘기할 때 1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앞에 쭉 그 첫 번째 본문에 보시면은 서면조사로 한다라는 표현이 먼저 붙고요. 단서에 보면은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면조사가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 3항에 가서 보시면은 3항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일단 조사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만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생산자 등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사장의 원산지 조사 여기 시행규칙 있잖아요. 여기 1항하고 2항에, 그러니까 1항하고 저희 4항에 보면 그 통지하는 내용이 기재되는 사항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 요즘 트렌드로 보면은 시험에 내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22조 1항의 각 호에 보면은 1호 조사 대상자 및 서면조사 기간, 조사 대상 수출입 물품, 조사 이유, 조사할 내용, 조사의 법적 근거, 제출 서류, 제출 기한, 그다음 조사 기관 등이 나와 있는데 일단 어떻게 이해하면 될 것 같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사를 한다고 가정해보고 통지를 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뭘 통지할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 사유가 중요합니다. 제가 왜 조사를 하는지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산지, 검증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사유가 나와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대상이 뭔지를 특정해줘야 됩니다. 특정. 어떤 물건을 말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물품들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협정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일단 세 번째로는 이 조사를 하게 됐을 경우에 이 기간이 중요해요. 기간. 얼만큼 할 건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할 거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번째로는 내가 조사를 하는데 내가 누군지를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서울세관에 근무하고 있는 누구누구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밝힐 필요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조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 조사를 한다는 건 사실 조사 받는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괴롭힌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힘든 거죠.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또 자기의 어떤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근거가 뭔지가 필요해요. 법률에 있는 내용인가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근거도 당연히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기하에게 이렇게 하죠. 무슨 법에 몇 조 몇 항에 근거하여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라는 것을 통지하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언제까지 어떤 종류의 서류를 언제까지 내세요라는 것을 적어주는 것이죠.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나올 수 있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쭉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47페이지 시행규칙 2.3조에 보시면 현지 조사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밑에 보면은 조사하기 전에 통지를 한 날짜가 나오는데 요거 체크하시죠. 30일 전까지입니다. 조사 시작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단서에 보니까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통지를 할 때는 15일 전까지 해서 딱 절반 줄었네요. 절반.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앞에 나와 있는 거랑 사실 거의 동일한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점.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그거 설명드렸거든요. 현지 조사를 하려면 필요한 게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동의, 절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7호에 보면 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앞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서류 심사할 때는 동의 절차가 없었어요. 동의라고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나오잖아요. 현지 조사 얘기를 하는데 동의란 말이 빠져 있거나 반대로 말씀드려서 서류 심사를 말을 하는데 동의란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4조로 가서 보시면 조사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직접과 간접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거를 잘 물어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참고로 몇 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순서대로 흘러간 거거든요. 여기 보면 1호, 2호, 3호에 써 있잖아요. 요게 우리나라하고 FTA를 체결해서 발효된 순서대로 기록이 나와 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가장 먼저 한 거는 칠레고 그 다음이 싱가포르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예전에 처음에 저희가 FTA를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수입국 세관이 직접적으로 검증을 하는 형태가 많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칠레와 싱가포르 보시면 대상자를 직접 조사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접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하는 것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직접 검증만 하는 경우를 말씀드렸던 건데 반대로 간접 검증만 하는 경우도 말씀드릴게요. 3호 있죠. 3호. 유럽 자유무역연합회원국 EFTA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은 6호에 EU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두 가지 모두 간접 검증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간접 검증만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시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차피 나머지들은 거의 대부분들은 둘 다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를 한다면은 간접 검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두 가지 모두를 병행하는 것이 많기는 한데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택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칠레와 싱가포르라든지 그다음에 EU와 EFTA 있었잖아요. 당연히 EU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도 마찬가지가 될 건데 그런 것들은 간접 검증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그 외 나머지들은 병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포인트를 갖고 보시면 문제를 골라낼 때도 훨씬 더 수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니라 예외적인 것들만 골라서 정리하고 계시면은 답을 골라내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걸 다 정리하고 외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네, 나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 어디냐면, 자, 53페이지 나왔던 거고요. 여기 보니까 18조가 나오잖아요. 채약 상대국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가 있고, 옆에 보면 시행령 13조가 나오는데 1항 있잖아요. 회신 기간 나오거든요.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거의 한 8, 90% 나온다 보시면 돼요. 5개년치를 봤을 때 최소 4번은 나옵니다. 4번. 5번 다 나올 수도 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작년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이거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 근데 이런 뉘앙스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어떻게 좀 보면 좋냐면은 이게 좀 활용하시면 좋겠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이상한 소리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이 회신 기간을 말했을 때 조금 제가 국가를 나눠서 말씀드려 볼게요. 유럽이 가장 긴 편입니다. 유럽이 가장 긴 편이에요. 두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일단은 EU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EFTA가 일단 들어가요. 얘네들이 회신 기간이 가장 깁니다. 사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의 편견을 말씀드려 볼까요? 편견. 전 실제로 이 한EU FTA 있잖아요. 원산지 검증을 제가 대응한 적이 있었는데 독일 세관이었던 것 같은데 업무 처리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저의 편견일 수 있습니다. 유럽 쪽은 되게 여유가 넘치나 봅니다. 행정 업무 처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국은 빨리빨리라는 이런 문화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는데 유럽 쪽은 뭔가 느긋한가 봐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당시에. 결국에는 회신 기간이 10개월이었는데도 회신이 안 왔습니다. 안 와가지고 세관에서 추징하려고 봤는데 그때 왔어요. 회신이. 그래서 관세는 부과를 안 하는 걸로 가고 관세만 추징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럽은 오래 걸려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오래 걸리고 여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EFTA는 15개월이고요. EU는 10개월입니다. 길어요. 당연한 거겠지만 여기 EU가 나왔으면 뭐가 따라 붙을까요? 영국도 10개월이죠. 그리고 또 여기 안에 추가되는 것 중에 하나가 터키라고 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게 돼요. 터키. 일단 유럽 쪽은 조금 긴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껴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시아가 한 중간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아는 조금 좀 텀이 좀 있어요. 좀 간격이 있는데 짧은 것들은 뭐 2개월, 긴 것들은 6개월 이렇게 가는 것도 있거든요. 아시아가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낮은 거는 이제 남미 쪽 있죠. 이쪽으로 나눠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라서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보고 마칠게요. 보시죠. 자, 1호에 15개월 나왔죠. 그 다음에 4호에 보면 유럽연합, EU도 10개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면 터키도 10개월이에요. 터키도 10개월. 넘겨보시면 11호에 영국도 10개월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10개월 다 확인했죠? 15에서 10개월까지 봤던 거고 다시 앞으로 와보시면 두 번째로 이제 아시아 쪽을 볼 건데요. 아세안 회원국 보니까 2개월이라는 표현이 보여요. 2개월. 아세안 2개월, 그 다음에 인도 하니까 3개월이나 3개월. 네, 아세안은 2개월, 인도는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쭉 내려가 봤더니 베트남이 6개월이고 중국도 6개월이네요. 베트남 6개월, 중국 6개월입니다. 일단 넘겨보시면 인도네시아 2개월 이라고 나와 있네요. 뭐 필리핀 3개월. 참고로 필리핀은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작년 말에 시행된 겁니다. 발효돼가지고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된 거거든요. 얘도 되게 따끈따끈한 그 규정이라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두 개는 2개월, 두 개는 3개월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6개월이었던 것 같거든요. 자, 이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기억을 남게 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려보면 저는 악감정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는데 자 보면은 이 보니까 아랑 인이 나왔단 말이죠. 아인. 최근에 마약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된 배우가 하나 있었죠. 유한이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아인이라고 해서 이제 마약에 대한 이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약인데 참고로 이 마약에 대해서 규제가 심한 나라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국이랑 베트남이 굉장히 처벌이 세다고 합니다.
아세안이 2개월이 3개월이었거든요. 두 개를 곱하면 6개월이 나온단 말이에요. 얘가 둘이 6개월. 더 길죠. 예. 아인 곱하기, 두 개 곱하니까 6개월 나왔어요. 베트남이랑 중국 베트남. 예,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여기도 들어간 게 있었거든요. 밑으로 해도 인인데, 아까도 보니까 인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인도네시아도 여기 2개월 들어가 있었고, 얘는 지금 추가된 거죠. 예, 필리핀까지 추가해가지고, 2개월, 3개월, 나머지 두 개는 6개월. 자, 마약에 대한 처벌이 센 나라들이 두 군데라고 합니다. 중국과 베트남. 사형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사형까지 시킨다고. 굉장히 엄하다고 들었어요. 기억해야 돼요. 예, 방법을 가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를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나머지 다시 앞으로 와볼게요. 사실 남미 쪽이 또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페루하고 콜롬비아 보이시죠? 다 150일로 되어 있어요. 150일. 예, 페루하고 콜롬비아 150일 넘겨보시면 중미도 150일이거든요. 중미도 150일. 자, 요것들은 이제 보면은 남미 쪽, 그러니까 중미랑 남미 쪽은 150일 이어가지고 사실은 아시아보다 긴 것도 있긴 했었는데 여기는 다 중미랑 남미는 150일이구나 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중에서 이제 13, 14, 15, 16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최근에 발효된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이스라엘은 10개월이네요. 좀 긴 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도. 그 다음에 RCEP이라고 하는 영내 경제 협정 당사국은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도 90일 적혀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4, 15, 16이 다 최근에 발효된 것들을 말하거든요. 물론 표현의 차이는 있기는 해요. 90일과 3개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냥 같이 같이 묶어서 보시면은 90일 또는 3개월이죠. 그죠? 이렇게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긴 건 유럽이라 말씀드렸어요. 유럽은 이제 10개월, 15개월 나온 게 있었는데요. EFTA, EU, 터키, 영국,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도 같이 추가시켜가지고 4가지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아시아는 좀 밑으로 내려가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냥 가운데 넣는 생각해 보시고 아까 제가 유아인을 말씀드렸죠. 유아인 배우 말씀드렸을 때 이제 아세안하고 인도를 말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그거는 2개월, 3개월 해서 두 개 곱하면 6개월 나오잖아요. 중국과 베트남은 6개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중미와 남미는 다 공통적으로 150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50일. 그렇게 정리하시고 나머지 최근에 발효된 것들은 아까 3개 묶어가지고 90일 또는 3개월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이거 시험 100% 나와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했던 방식을 안 써도 되긴 하는데 꼭 기억해 주세요. 무조건 보셔야 돼요. 무조건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거. 앞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저희가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말을 할 때 베트남은 다음 날부터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얘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 체크할게요. 나머지 보시면 다 뭐 당일부터란 말이 붙어 있는데 쭉 내려가 보니까 8호에 베트남은 또 마찬가지예요.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8호에 보시면 쭉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은 중미 공화국들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쵸? 이 두 가지만 추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바꿔낼 수 있거든요. 숫자만 보고 접근했다가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험에 나와요. 거의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넘어갈게요. 밑에 14조 나오는데 이것도 추가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섬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나라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물품과 다르게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조사하고 이렇게 엄중한 것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 1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조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완료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항에 가서 보면 조사를 완료하면 그러니까 관세 당국이 요청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조사 결과서를 미국의 그 관세 당국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6개월과 12개월 나오는 게 있거든요. 요것만 추가로 확인해 주세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 넘어갈게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이제 중요한 것들만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 56페이지 가서 보면은 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 적용 보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관 직원이라고 가정해 보고 제가 수입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입자.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협정관세 적용을 받아온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앞으로 수입할 것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가 뭔가 의심 가는 게 있어 보여가지고 원산지 조사를 진행 중인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진행 중인 상태예요. 결과 안 나왔거든요. 결과 안 나왔지만 일단 의심이 가는 게 있어서 저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거랑 관계없이 저는 계속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수입해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보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조사를 하고 있는 물품과 동종 동질 물품에 대해서는 이걸 지금 새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적용을 보류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전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수입자를 하더라도 조사를 받고 있는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산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물품별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HS 코드별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심지어 HS 코드를 갖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래하는 사람이 다르면 업체가 다르면 원산지 결정도 달라질 수 있어요. 판정이 기준은 같지만 근거하는 내용이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죠. 21조 1항에 보시면 되는데요. 세관장은 보세요.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원산지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라 써 있죠.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하는 경우고 그다음 19조 같은 경우는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한 거잖아요. 상대 국가에 해달라 요청한 거죠. 어쨌든 조사를 하는 동안에 여기 옆에 가보면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사 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 동질의 물품에 대하여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라는 말 써있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쵸?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문제 없음, 문제 있음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지금 이거랑 같은 종류의 같은 물품에 대해서 지금 신규로 협정관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한다는 거죠. 이 결과 나올 때까지는 보류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다만 이 보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입자 같은 경우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나는 문제 없던 거였는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담보를 제공하고 적용 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세관장은 담보를 받으면 적용 보류를 해제합니다. 해제하고 나중에 실제로 그거 나오잖아요. 결과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상 없음으로 나왔다고 하는 게 있었을 때는 담보를 제공한 거에서 당연히 해제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시행규칙 26조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이 적용 보류 기간이잖아요. 보류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수입자에게 서면 조사를 통지한 날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까지를 말한다. 이때까지 보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하는 때부터 결과 나올 때까지 보류라는 거예요. 보류.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나와 있는 것들은 중요한 게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 긴급관세 조치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 관세법을 봐서 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요건 그거잖아요. 세이프가드 조치라고 얘기를 하죠. 공정한 무역을 하게 됐다 하더라도 이게 특정 물품의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그 나라에서 이제 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 거냐면요. 사실 다 보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저희 시험에 나왔던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넘어가시면 되고 저희가 챙겨볼 게 뭐냐면 일단은 요거예요. 67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요. 2항에 나오는 거 있거든요. 긴급관세 적용 조치 기간이라고 나옵니다. 긴급관세 적용 조치 기간은 잠정 긴급관세 조치 기간을 포함해서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 거 있어요.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엄청 자주 나왔던 거고요. 아마 또 나올 건데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넘겨보면 아실 텐데 다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2년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2년이 아닌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몇 개 안 돼요. 첫 번째 보시면 자, 유럽 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죠. 1년. 아세안 3년이고요. 넘겨보시면 쭉 내려가 보니까 이 RCEP이 3년입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대신에 2년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셨어야 돼요. 그죠? 이거 빼고 나머지 다 2년이다 라는 건 알고 계시면 이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희 한 10분만 더 해도 될까요? 좀 짧게 멋있게 죄송합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문제 한번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아이고 힘드네요. 어디냐면은 19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페이지 보기 전에 그 앞에 나와 있는 18페이지 있죠. 문제 8번 한번 보실래요? 문제 8번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문제 8번이 출제됐던 문제고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문제 9번도 출제가 됐었던 주제였죠. 같은 문제 아닌가요? 유형이 같은 것 같죠? 21년도, 22년도 연달아서 나왔습니다. 요게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최근에. 그리고 보니까 밑에 나와 있는 문제 10번은 얘도 같은 거 아닌가요? 같은 거 같거든요. 문제 8번, 9번, 10번 다 연달아서 나왔습니다. 21, 22, 23이죠.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올해 나올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근데 어렵지는 않거든요. 2년만 다 기억하고 있고 나머지 아닌 것만 고르면 되잖아요. 1년이랑 3년. 참고로 말씀드리면 RCEP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규정들이 아세안의 규정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RCEP의 회원국이 총 16개 국가인데 한국 제외한 15개 국가거든요. 15개 중에 이제 RCEP이라고 하는 아세안이라고 하는 10개 회원국이랑 플러스 호주, 뉴질랜드 2개랑 그다음에 일본, 중국까지 해서 총 15개입니다. 어디가 가장 많나요? 국가가. 아세안이 제일 많죠. RCEP은 아세안의 규정들이 좀 많이 겹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보면은 아세안이랑 RCEP이랑 규정이 많이 비슷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시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세안이라고 하는 거랑 RCEP은 거의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는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봤던 거 이렇게 보시면은 3년짜리 나온 거 있었잖아요. 2가지였거든요. 아세안이랑 RCEP이었습니다. 아세안, RCEP이 3년이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3항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2항이랑 3항이 시험에 나옵니다. 2항이랑 3항. 이 2가지만 기억해 주시죠. 3항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요. 여기 뭐지 연장기간까지 포함한 총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장기간까지 포함한 총기간.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되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있잖아요. 문제 8번, 9번, 10번을 봤을 때 문제 8번이랑 10번이 아까 보셨던 2항에 관련된 거고요. 문제 9번이 방금 보셨던 3항에 관련된 거라 보시면 돼요. 연장기간까지 포함한 경우입니다. 차이 아시겠나요? 여기 문제 8번이랑 문제 10번은 연장기간을 제외한 거잖아요. 제외한 거 나머지 말했던 것이고 문제 9번은 연장기간까지 포함한 경우거든요.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규칙에 있었던 내용 중에 2항은 연장기간이 포함이 안 된 상태고 3항은 연장기간까지 포함한 기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밑에 나와 있는 규정도 되게 어렵지가 않은 게 어려울까요? 여기 보면 4년이랑 3년이 나눠져 있는데 좀 거의 반반씩 섞여 있기는 해요. 여러분이 하실 게 뭐냐면은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죠. 같이 모아야 되는 겁니다. 4년짜리 모으고 3년짜리 모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답을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있겠네요. 만약 혹시라도 보기에 4년, 3년이 아닌 나머지가 나왔다. 걔가 답이겠죠. 무조건.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꼭 기억하시죠. 시험에 나올 겁니다. 2가지. 나머지는 다 패스하시면 돼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올 거니까. 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볼 게 뭐냐면 여기 시행령 28조에 보면 사망이라고 나오는 거 있어요. 사망. 요것만 체크해 주시죠. 사망.
7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72페이지에 시행령 28조에 사망에 나오는 그 기간 나오잖아요. 요거 아마 익숙하실 수 있어요. 저희 관세법에 보시면은 잠정기념관세 기간은 200일 초과할 수 없다고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칠레는 120일, 그다음에 페루와 인도네시아는 180일 나와 있거든요. 그죠? 이 두 가지. 이러고 싶진 않지만 좀 팁을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사람이 정말 좀 힘들고 이러면 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페인. 또는 뭐 내가 뭐 다다가 다쳐가지고 살이 페이면 아프잖아요. 그럼 뭐가 나올까? 여기 나오겠죠. 여기 180일 써 있습니다. 180일. 기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페인. 열받잖아요. 화가 나죠. 180일로 기억해 주시죠. 요것만 알고 계시면 문제에 접근하는 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다 패스하시면 돼요. 안 나와요.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고요. 뭐 뒤에 보면 덤핑과 상계 나오는 거 있는데 요것도 사실 안 보셔도 되고요. 요게 뭘 말하는 거냐면 관세법에 가면 덤핑과 상계에 대한 규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조치하기 전에 이렇게 여기 특정 업체들 같은 경우, 특정 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하기 전에 미리 통보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덤핑과 상계에 관한 협의가 나와 있거든요. 조사 시작하기 전에 그 조사하겠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통보한 걸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자라는 얘기가 들어간 겁니다. 아무래도 덤핑과 상계는 부과가 되고 나면 그러니까 원래는 협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덤핑과 상계는 불공정 무역에 대한 조치인 거 알고 계시죠? 이건 국제적으로도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보상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FTA 체결할 때 이런 게 있으면 우리끼리는 서로 이제 좀 미리 알려주고 협의도 하는 과정을 거치자라는 게 여기 규정에 들어가 있는 건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보면 나올 만한 게 뭐냐면 일단은 옆에 보면 시행규칙 29조가 있잖아요. 이게 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 관세법에 가서 보면 탁송품의 특별통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특정 물품들이 있잖아요. 뭐 견본품이라든지 자가생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 미합 150달러 이하의 경우에는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 혼약하는 절차가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게 원래 150달러인데 미국만 유일하게 200달러거든요. 요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FTA 때문에 인정된 거예요. 유일하게 미국만 200달러거든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거 있죠. 특성물품 통관의 특례 규정 중에 미국만 유일하게 200달러로 서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물건 수입하실 때는 200달러까지는 목록 통관이 가능해서 세금 안 내고 수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밑에 가면 이제 감면 내용 나오는 게 있는데요. 저희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저희 관세법상에 보시면은 감면 규정 얘기할 때 근거법령 말을 할 때요. 이런 말 쓰는 게 있어요. 관세법 또는 다른 법률 그 밖에 협정이랑 조약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 밖에 다른 법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FTA 특례법이거든요. 여기서도 관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30조라 보시면 됩니다. 30조.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관련 재수출, 재수입 이런 거에 관련된 감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요거는 FTA에 따른 감면이거든요. 관세법에 따른 감면이 아니고요. 제가 기억할 게 뭐냐면은 옆에 나와 있는 시행규칙 30조 1항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건 안 보셔도 되는데 시행규칙 30조 1항이 저희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종종.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왼쪽에 나왔던 30조 1항 1호에 따른 감면 대상을 말하는 것인데 요게 모든 그 국가가 아니라 특정 협정만 인정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본문에 보시면은 칠레, 페루 써 있잖아요. 이런 것만 가능한데 저희가 주의할 게 뭐냐면 단서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단서. 볼게요.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6호의 물품으로 한정하고 라는 표현 보이시죠? 여기 총 6가지 호가 있는데 호주는 일부만 인정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다른 거 있죠. 중국의 경우에는 1호부터 4호까지 물품으로 한정한다는 표현이 보이시죠? 그다음 그 뒤에 보면 캄보디아, 필리핀, 알셉의 경우에는 5호까지로 한정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요게. 그러니까 어떻게 내는 거냐면 각 호에 있는 물품을 보기로 내요. 보기로 낸 다음에 다음 중 예를 들면은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그럼 뭐가 빠지는가?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를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 국가들은 제외되는 게 나온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뭔지. 네, 그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중국,
알셉 뭐 나왔잖아요. 그게 뭔지만 확인하고 계시면 돼요.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외의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다 봤고요. 넘어갈게요. 사전심사 나오는 거 있고 쭉 가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딱 특별히 중요하다고 볼 만한 게 없는데요. 제가 체크할 게 뭐냐면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2페이지에 가서 보면 협정관세 적용 제한이라고 나오는 거 있는데, 법률에 보면 8가지 호가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적용 제한이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적용 배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협정관세 적용한 거를 다 이제 취소를, 배제를 함으로써 추징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 요 사유들은 시험에 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92페이지에 보시면 왼쪽에 법률에 35조 1항에 호가 여러 개가 나와 있잖아요. 요 호가 뭘 말을 하는 거냐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한할 수 있는 사유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거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본다는 거죠. 네, 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다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무 위반. 조사를 거부하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거부하거나 뭐 자료 제출을 안 하거나, 그다음에 제출하긴 했는데 확인이 안 되는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좀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7장에 협정과 적용 제한 시행규칙 37조 나오는 게 있는데, 요 내용은 저희 앞에 보셨던 거 있었잖아요. 회신 기한. 그걸로 가름하시면 됩니다. 가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보정이자라고 하는 게 새로 신설됐거든요. 저희 시행령 46조 2 있잖아요. 요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긴 합니다. 개정이 된 거여가지고 혹시 몰라서 한번 봐주시면 좋긴 할 것 같은데 확률이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개정된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저희 가산세 규정 나오는 것이 있는데, 가산세는 저희 관세법의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뭐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주의할 것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일단 이번에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저희 부정하게 한 거 있잖아요. 부정한 행위로서 과소신고한 거에 대해서는 가산세율이 올라간 게 있어요. 저희 신고가 아니죠. 납부지연 가산세, 죄송해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40%였던 것이 60% 올라간 게 있거든요. 그게 관세법뿐만이 아니라 FTA 특례법상에서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96페이지 1호의 그 고문 거의 맨 끝에 보시면요. 단서 끝에 보시면 100분의 60이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표현 보이시죠? 이게 개정된 거를 반영시킨 것이고, 주의할 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요겁니다, 요거. 2호에 보면, 2호의 감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호가 이거거든요. 1호가 신고 불성실, 2호가 납부지연 가산세를 말하는 것인데, 감옥에 보시면 법정 납부 기한이라고 나오는 거, 그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 괄호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9조 1항 또는 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잘 그러니까 알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요거를 안 보잖아요. 그럼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에요. 사후 적용한 것의 경우에는 사후 적용을 한 결과에 따라서 관세를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세가 붙는 겁니다. 아시겠죠? 처음에 납부했던 날짜가 아니라는 것, 처음에 납부 기한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수입 신고 시점에 적용했던 것의 경우에는 어차피 수입 그냥 신고하는 거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는데, 사후 적용하는 것의 경우에는 최초에는 납부를 먼저 했을 거고요. 납부는 제대로 했을 것이고, 나중에 사후 적용해서 경정 청구에 따라서 경정 결정 받고 환급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환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이자를 붙인다는 겁니다. 가산세라고 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다 넘어가시면 되고, 다 넘어갈게요. 자, 벌칙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벌칙 마지막이고요. 요거도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데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항에 보시면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비밀유지 의무 위반한 것의 경우에는 보통의 법률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요게 일반적인 것이거든요. 하지만 아닌 게 있죠. 예외가 있는 게 뭐냐면 관세법에 가서 보시면은
과세 자료에 관련해서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 부분이거든요. 과세 자료 제출 기관에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는 게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면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온 게 있었거든요. 거기는 3년 3천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보통은 비밀유지 의무 위반하면 이게 일반적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일반적인 것이고 관세법에 나왔었던 과세 자료 제출 기관으로부터 자료 받아가지고 비밀 유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3년이랑 1천만 원이었거든요. 3년이랑 1천만 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항에 가서 보시면은 허위신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있거든요. 허위신고. 2항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이제 기본 원칙적으로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고 단서에 보시면 과실은 300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뭐냐면 법문에 나와 있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단서에 있는 것은 과실, 즉 부주의에 따른 거라 보시면 됩니다. 부주의. 두 개의 차이가 있는데 이 내용은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등과 서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허위신고를 하잖아요. 허위신고라는 것은 거짓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처음에 속인 거예요. 속인 거. 근데 이게 속인 거에 대해서 기본 원칙이 뭐냐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내용은 관세법 276조에 나와 있는 허위신고죄 등도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 2항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단서에 보니까 과실로 인한 경우에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각 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거짓,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 이런 말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표현이 보이잖아요. 무조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옆에 가보면 3항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과실로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증빙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서 발급받은 거 나오잖아요. 포인트가 뭘까요? 맨 앞에 나왔던 표현. 과실. 아까 2항에 가서 보세요. 2항에 단서 뭐라 했었죠? 과실은 300만 원이라는 말 써있는 게 있었거든요. 3항의 포인트가 뭘까요? 과실이란 말이 포인트입니다. 여기 뒤로 가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걸 안 보면은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말 써있잖아요. 요걸 보면은 아 이거 허위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를 판단할 때는 이 고의성이 있는 점을 가지고 따지는 게 있거든요. 과실이라는 것은 물론 결과는 거짓이 맞긴 한데 실수로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을까요? 실수로. 그렇죠. 과실이라고 하는 가장 쉽게 표현한 말이 실수라 보면 되거든요. 과실에 따른 경우라면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는 안 갑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와 있죠. 포인트는 과실인가? 이걸 보면 돼요. 과실. 그 다음에 밑에 쭉 가볼게요. 45조 양보의정보 보시면 되고 나머지 46조 나와 있잖아요. 과태료. 1항에 보시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있고요. 2항에 가서 보시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제가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입니다. 둘 다 보니까요.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심사, 그렇죠? 원산지 조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거나 자료를 안 내거나 이거잖아요. 요거는 비교적 엄하게 처벌을 합니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는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시간 좀 오래 걸렸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벌칙 얘기할 때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센 처벌이 뭐냐면 비밀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3년 3천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허위신고를 말하는 것인데 허위신고는 관세법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인 것이 기본이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하지만 과실에 따른 경우는 다르게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게 3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항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인 것인데 과실에 따른 것들은 일부 것들은 이제 300만 원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3항에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과실로 인한 경우를 말했던 거죠. 과실. 그때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여기까지가 벌금형이에요. 벌금형. 나머지는 이제 과태료를 말하는 것인데요. 과태료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은 조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료 안 내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1천만 원, 나머지는 모두 500만 원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 신고에 대한 그 내용을 보실 때는 거짓이나 고의라든지 이런 말 있죠. 이런 말이 있냐를 보시면 돼요. 거짓, 허위 이런 말이 있으면 무조건 허위 신고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보시면 1호부터 4호 나와 있잖아요. 여기 그런 말이 있나요? 한번 봐보세요. 거짓이나 뭐 고의나 이런 말이 있나 봐보세요. 없지 않아요? 아예 없거든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문제에 접근하실 때 일단 허위란 말이 나왔다. 일단 기본 2천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과실이란 말이 있었다. 3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아까 말했던 이 과태료 규정 중에서도 좀 조사를 방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있으면 1,000만 원, 나머지는 500만 원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조금 길게 했는데 마지막에 좀 사실 설명을 많이 못 드린 것도 있긴 했었는데요.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만 보시면 되고 여기 추가해서 저희 드렸던 문제 있죠, 문제. 이것만 풀어보시면 됩니다.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정말 마지막으로. 자, 진짜 중요한 것만 한번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체로 말씀드렸을 때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원산지 증명서 유효 기간입니다. 기억나시죠? 1년, 2년, 4년 기억나시죠? 1년, 2년, 4년 나온 거 있었잖아요.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발급기관도 중요합니다. 발급기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칸 밑에만 썼던 기억 나시죠? 상무부, 세관 말씀드린 거 있었잖아요.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회신기간입니다. 회신기간. 원산지 조사에 대한 회신기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10개월, 15개월 나온 거 있었잖아요. 중요했던 것이고. 네 번째로는 원산지 인증 수수자의 인증 요건. 요게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서류 보관 의무 나온 거 있었죠. 보관해야 되는 서류들.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긴급관세 관련해서 기간 있죠. 연장이 포함된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해서 말씀드린 거 있었거든요. 그거 중요하고요. 맨 마지막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벌칙도 요즘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만 보시면 제가 지금 7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최소한 여기서 4개 나와요. 4개. 3개, 4개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이 4개만 정리하고 계셔도 최소한 4개는 맞출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 6문제 나오거든요. 그 중에 4개만 맞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시고 다들 시험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